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뭐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 날아가서 보는 게 정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행사나 이런 대형 행사들은 가서 참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CES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가지 못하고 계속 제목은 안방에서 보는 CES 2024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 그리고 또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고 전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잘한 것들은 좀 빼자. 네, 뭐 천냥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띠임이 될 수 있는 한두어 가지에 집중을 해서 내용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인사도 해주시고 해서 발표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13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AI 쪽 일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한 7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부서가 조정되면서 제 위에 분이 거의 뭐 인도 분이었어요. 아파라 굽타라고 하는 인도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공지능을 해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AI is very important for you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이가 꽉 차서 그것도 이제 미분적분, 편미분 이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살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미분적분을 공부하시고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미분적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할 수 있으면은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CES에서 나온 것들을 보자면 더더욱 그런 현상을 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 CES를 갔다 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번에 뭐가 눈에 띄었어? 라고 물으면 글쎄 혁신은 없었어. 이게 무슨 애플 행사도 아닌데 다 혁신은 없었대요. 그냥 다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눈높이가 매년 조금씩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렇지 사실 5년 전에 이걸 봤다면 다 혁신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 거지 혁신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정말 혁신적이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혁신적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재밌는 것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주변에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또 자료를 정리해 주신 여기 또 신동영 팀장님 다음에 또 현장에서 본 CES 2024의 10가지 특징 이렇게 장동인 교수님 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이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참조를 해서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였을까라고 해서 집중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ES 2024 같은 경우에는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두 모여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4년 1월 9일부터 12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발음은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가신 분들이 전부 다 그 동그란 스피어에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거는 좀 부럽긴 했었는데 갔다 와서 다들 굉장히 알아두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CES의 주관사인 CTA라고 하는 이 단체가 올해가 설립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행사 말고도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행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테크 회사들이 미국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CE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원래는 이제 뭐 MWC, 월드 모바일 컨글레스 같은 그런
행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죠. 예, 가끔 보면은 뭐 애플,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서 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하는 빌드 행사,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WWDC 행사,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I/O, 이런 행사들이 개발자 행사지만 일반인들이 봐도 재미있을 정도로 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도 하나씩 올라오면 네,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CES인데, CES 얘기를 할 때 네, AI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요즘에는 all of them AI, 네, 모든 것들이 다 AI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업체들이 이번에는 두각을 많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내 업체들이 네,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업체 부스에 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한국 행사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 이렇게 두 가지의 기술들을 비교해 본다면, 정리를 하자면 기술 자랑은 삼성이 잘했다, 하지만 전시는 LG가 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잘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LED, 그리고 그 옆에 전시나 나머지 또 차량을 갖다 놓고 이렇게 시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LG가 스무스하게, 그리고 또 현란하게, 그래서 모두가 첫 번째 썸네일로 뽑는 게 LG전자의 네, 투명한 LCD 월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삼성은 이렇게 또 텔레비전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텔레비전이 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화질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화질이 어떻게 더 좋아져?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마트에 가면 화질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옆에 보시면은 칩셋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저 칩셋이 바로 인공지능 칩셋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칩셋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TV에서 나오는 네, 그 신호들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얘가 보정을 해서 더 고화질로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미 이 칩 안에 필요한 기능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정을 하면 화질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들이 하드웨어로 꼭 찍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화질 보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걸 보면 또 이 칩이 하는 역할이 어두운 거는 어둡게, 그리고 밝은 데는 더 밝게 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LED 기술들은 어둡게 하면 아예 전기가 들지 않습니다. 네, 아예 까만색은 불을 꺼버리는 효과가 들죠. 그래서 이 AI 칩이 친환경적인 역할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람 눈에는 티가 안 나지만 네,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반도체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죠.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곳에 투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이 들어가 있는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곳에 이 칩들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이것들이 같이 동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조금 들긴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 냉장고 위에 카메라가 있고요. 우리가 사과를 집어넣으면 그 즉시 사과가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사과 하나, 배 2개, 그다음에 토마토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목록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요 단계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사과 하나, 배 2개, 토마토 하나가 있으면 이걸로 뭘 해먹지? 라고 냉장고한테 물어보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바로 레시피를 짜주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 안에 챗GPT가 함께 들어간다면 이 냉장고 털어먹기에 아주 최적의 냉장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연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정도까지는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 지금 냉장고가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동작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오븐이죠. 그렇죠? 오븐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이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부엌에서 뭔가 일할 때 네,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되고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게 가능합니다. 예, 지금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어설픈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 AI를 통해서 지능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좀 더 쓸모 있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쓸모 있게 되는 현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네, 저기 있는 네, 오븐에서 이제 요리가 다 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 집사람도 벌써 저희 집 개들 줄 네, 닭고기를 여러 번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결국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네, 이렇게 다 도배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고객을 락인시키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가장 특이한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뭐지?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예전에 건담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동그란 공이 로봇이 쫓아다니면서 AI 역할을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보면 얘가 바퀴가 달려요. 예,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바퀴가 달리고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네, 앞에 또 빔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애완견들이 어디에 있는지 반려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얘가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이런 것들도 다 트래킹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해서 집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다 관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조명도 켜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앞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바로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100만 원 내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비라는 게 합리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거 사야 될 이유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빔 프로젝트에 핸드폰 연결되는 스마트 그 스피커에 뭐 이것저것 하면 싸네라는 결론이 나올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집안에 하나씩 돌아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이 역할이 네, 로봇 청소기가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청소기는 청소기한테 맡기고 이런 예쁜 디바이스가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도 이거 비슷한 게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많이 보여줬냐면 LG는 전시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뒤가 뚫려 있는 투명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 우리가 가까운 베이커리 카페에 갔어요. 베이커리 카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격표가 있죠. 그게 아니라 유리 네, 전시물 안에 바로 가격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맛있어요. 오늘 나왔어요. 나온 지 몇 분 됐어요. 이런 정보들도 같이 띄워준다면 사람들이 빵을 고를 때 훨씬 더 좋게 그리고 쉽게 고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정도로 저는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뻥 뚫렸다가 갑자기 또 스크린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막 나오고 저게 뚫려 있으면 저 정도까지는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뚫려 있을 때는 이제 뚫려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뭔가 고해상도의 화면을 보여줄 때는 이 스크린 뒤에 까만색 막이 올라와요. 그래서 뒤를 막아줬기 때문에 영상은 영상대로 또 뚫려 있는 걸 보여줄 때는 영상하고 맞춰서 까만색 막이 같이 내려감으로써 뚫려 있는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LG에서 보여준 것들이 보면 이 텔레비전 안에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칩셋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내가 기술을 내재화시킨다면 회사에서 내가 이걸 만든다면 이걸 얼마든지 뜯어 고쳐서 여기에 또 새로운 기능들을 넣고 또 다른 칩셋을 만들고 이걸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일어나는데 일단은 LG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 인공지능 칩셋이 들어가요. 화질을 좋게 해줘요.
에서 일단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LG 부스에 자동차가 있었다고 해요. 이 자동차 부스의 영상을 저도 봤는데 생각보다 좀 이대로 도로에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덜렁덜렁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자동차 자체의 컨셉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용도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에 디스플레이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서 바로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저 뒷자리에 트렁크에 엑스박스 컨트롤러 하고 그다음에 샴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옆에 트레이를 타고 나옵니다. 그럼 바로 샴페인을 마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음주운전이 될까?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된다면 음주운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어떻게 간주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 법적인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한 명의 운전자로 간주해버리면 법이 쉬워진다는 거죠. 사고 나면 운전자가 잘못한 거니까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라윤님이 운전면허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운전면허, 얼마 전에 저도 적성검사 갱신을 했는데 이걸 왜 갱신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한 절차였는데, 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남는 시간 동안 뭘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LG는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전에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듈러 가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되고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 전기가 넉넉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전 제품들이 필요한데 이걸 표준화되어 있는 모듈 사이즈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꽂으면 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착착착착 꽂으면 이번에는 여행 갈 때 커피도 마셔야 되고 다음에 또 뭘 할까? 빔 프로젝트로 뭐도 해야 되고 하면 그 모듈들을 차에다가 차곡차곡 꽂으면 그 기능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또 LG전자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둘 다 자동차 장비 사업부, 전장 사업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LG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업부라고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LG전자에서 보여준 로봇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하는 거는 보여줬는데 삼성만큼 디테일한 시나리오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두 바퀴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뭔가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뭔가 사람과 좀 더 친밀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 자체를 다르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행사를 봤더니 뭐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따뜻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AI의 단어 자체를 다르게 정리를 하곤 했는데 얼마나 따뜻해지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와 관련돼 있어서 CES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보면 일단은 밑바닥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거의 파워는 바로 반도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하면 나오는 업체가 퀄컴, 인텔,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퀄컴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있죠. 보통 AP라고 부릅니다. 이 AP들의 성능이 요즘에는 거의 군계 일학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일부 테스트에서는 애플의 A 시리즈의 칩셋을 능가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퀄컴이 굉장히 성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일시에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구 페이스북, 지금 메타에서 이렇게 메타캐스트라고 하는 VR 장비 나오죠. 그게 가격 대비 성능도 엄청 좋아졌고요. 주변의 상황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셋이 바로 퀄컴이에요. 그래서 그게 메타의 성능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퀄컴의 성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정도만 되더라도 웬만한 PC급의 성능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꼭 인텔 CPU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애플이 잘 보여줬죠. 그리고 퀄컴은 언제든지 그 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인텔은 어떨까요? 인텔은 여전히 CPU 시장의 강자입니다. CPU 시장의 강자인데 문제는 빨리 GPU로 확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한 게 AI PC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네, CPU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는 GPU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크라고 하는 GPU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능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못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많이 힘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아크 시리즈도 그냥 우리가 인텔 호환 그래픽스라고 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그래픽 수준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게임 정도 할 수 있는 조금 좋은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일단은 비전은 3단계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CPU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CPU, GPU 그리고 인공지능을 처리할 수 있는 NPU를 합쳐서 울트라 코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GPU가 딸려서 그런지 이것저것 다 모아서 우리는 통합 파워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보통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강점이 있고 되게 잘하면 그걸 하나씩 오히려 찢어서 전문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요. 뭔가 하나하나가 힘이 없으면 모아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는 보면 통합했다가 다시 또 찢었다가 하면서 조직을 정리하는데 인텔은 지금 모아야 힘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PU 시장의 강자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거 주식 시장을 보여드릴 텐데 퀄컴, 인텔, AMD를 다 합쳐도 엔비디아 하나만 못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찢어 놓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GPU는 클라우드에도 있고 PC에도 GPU가 있죠. 그래서 양쪽에다 전문화시켜서 양쪽 시장을 다 먹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GPU와 그리고 PC의 GPU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LG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AI 칩셋을 바로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는 모든 AI가 모듈러 AI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칩셋 하나에 AI 하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온 디바이스 AI다. 디바이스 위에 AI가 하나씩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모든 회사가 다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 말에 2가지 종류의 반도체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 코발트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2가지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원래부터 TPU, 텐서플로우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직접 개발해서 그걸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컴퓨터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전용 칩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조 칩셋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회사들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걸 밑바닥부터 보려면 이 회사들은 무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반도체에 자기 서비스를 얹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CES에서 안타깝게도 안 보였던 데가 바로 옆에 있는 AMD입니다. AMD. 자, 이 AMD가 왜 안 보였을까? 뭔가 숨어서 뒤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게끔 되는데 이 AMD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GPU의 성능도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 AMD가 지금 기존에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텔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GPU의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AMD의 GPU가 엔비디아의 생태계로 소프트웨어적인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생긴다면 저는 AMD에도 한번 크게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디바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요게 뭐냐면 R1이라고 불리는 요 디바이스입니다. 네, 손에 딱 들면 요만큼 들어오는 네, 명암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요런 디바이스고요. 네, 사전 주문하면 3월 말에 배송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199달러예요. 네, 오늘 제가 지금 환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1달러에 134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99달러면 한 2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27만 원을 주고 이걸 왜 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옆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죠. 위에는 카메라가 있고 밑에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워키토키처럼 이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 핸드폰 같으면 뭐 시리아, 뭐 빅스비 이렇게 불러야 대답하잖아요. 안 불러도 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언제 불릴까봐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버튼을 누를 때만 말을 듣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만큼 적게 든다. 이게 장점이고요. 대신 얘는 내가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재밌는 디바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야?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야? 지금 100주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결제가 되고 네, 바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줘. 스포티파이에서 뭘 틀어줘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음성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자, 이거 뭔가 좀 싼 느낌이 들어요. 자, 위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카메라가 돌아가 있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용으로. 그래서 이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처럼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노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발표할 때는 이 제품은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심이 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통신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수행해 주는 거 말고 네, 그 외에 유명한 것들은 네, 그 웹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말로 하면 얘가 알아서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쓰일까라는 것도 사실 조금 네, 애매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티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PC 화면을 켜놓고요. 카메라를 켜고 PC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려는 작업이 이거야. 주식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학습해서 그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네,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거 뭔가를 자동화시키는 거, 네, 이거 RPA라는 네, 장르가 따로 있죠. 네,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는 게 그 복잡한 업무들이 그렇게 쉽게 자동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199달러짜리 디바이스 안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갈까? 그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언어 모델이 탑재가 안 됐다면 얘는 결국은 내 말을 전송해주는 중간자의 역할만 해줄 거고요. 실제로는 클라우드에서 다 처리를 해서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199달러 내고 언제까지 무료로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네, 언젠가가 되면 네, 이거 전부 다 네, 비용을 내는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무전기 비서 같은 느낌이라고 네, 낑깡님이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어릴 때 이 무전기의 추억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무전기는 무전기인데 예, 상대방이 예전에 나왔던 영화 허에 나오는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습이 얼마나 잘 될까 이것도 일단은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기능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혹은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간단한 가젯이 나온다면 얘는 경쟁력이 있을까?
얘가 가능성만 보여주고 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함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제품이 나올 법한 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CES를 보다가 보통은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편한 자세로 보다가 혹은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자리를 고쳐가면서 재밌게 본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뜻밖의 혁신, 모빌리티의 혁신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CES에 자동차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나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스플레이 좋아요. 우리 가전제품 좋아요. 여기에 우리 AI 되는 뭔가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저 회사랑 같이 조인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소니가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한번 읽다 보면 책이 아니라 그 차 한 대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최적화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맞춰서 나오는 게 지금 테슬라 모델 3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필적할 만한 차량들이 없을 정도로 전기 자동차 하나를 만들고 최적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는 전기 자동차 되게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대 1억 넘는 차들이 오히려 만들기 쉬워요. 사람들이 살만한 가격에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니는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우리는 갈 거야 라는 비전 제시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밌게 봤던 발표는 바로 PBV라고 하는 이 장르예요. 그래서 Purpose Built Vehicle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이런 거죠. 지금 화면에 거의 레이가 나와 있는데 레이가 거의 자영업자들의 차잖아요. 레이를 사면 자영업자들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뒷좌석을 이렇게 개조하면 정말 짐차로도 훌륭하죠. 그래서 특수목적 차량 하면 다들 레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약간 밀덕 이런 사람들은 특수목적 차량 하면 이런 걸 떠올라요. 원래 군대에서 사용했던 게 바로 PBV입니다. 그래서 트럭이라는 하나의 바디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 트럭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요. 이 트럭 뒤에다가 미사일 달면 미사일 발사기도 되는 거고 사람을 실으면 병력 수송 차량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군토나 같은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뒤에 이렇게 또 짐 실는 칸 같은 걸 달아서 또 PX 차량으로도 활용하고 간단한 무장을 달아서 또 공격용 차량으로도 활용하죠.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달아서 탱크 잡으러 다니는 군토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으면 탱크가 날아가요. 자, 하나의 바디를 가지고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변이되는 걸 이걸 이제 PBV의 전이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PBV가 꼭 이렇게 군대에서만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하나의 라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파생을 만들어내려면 비용에서 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에서 큰 효과를 못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 모델을 가지고 주구장창 찍어내는 게 가장 마진이 높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 방법들을 가장 잘 쓰는 회사가 바로 애플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그런 회사들 보면 사실 1억 넘는 것들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는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KN이 아니에요. 기아예요. 기아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차량들이 있고 정말 쉽게 뒤에 뚜껑을 따서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승객이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짐 실는 칸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걸 보더니 완전 눈물을 흘릴 듯이 와, 이거 정말 필요해라고 하는데 그분은 시골에 집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 가끔 짐도 실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또 어르신들 모시고 또 읍내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모듈식으로 뒤에 걸 갈아 낄 수 있다면 정말 차 한 대 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PBV를 여러 모델로 발표했어요.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로 발표했는데 다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이즈가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주문할 때마다 뼈대 몇 개 더 붙이면 더 길어지고 위에다가 천장 더 높게 하려면 더 높게 하고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춰서 자동차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컨셉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가 팩토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정에 공장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PB1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때 발표된 내용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모델인데 자, 여기 기본적인 플랫폼이 나와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eGMP라고 하는 꽤 훌륭한 배터리 플랫폼이 있죠. 전기차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력 관리, 배터리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면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자동차에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바탕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죠. 바퀴가 지금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모터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바퀴 휠 안에 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휠 모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휠 모터에 대한 테스트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플랫폼화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모듈화 된다면 지금 시장에 맞춰서 얼마든지 자동차를 찍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큰 애가 제일 큰 PB4 같은 애들은 이런 컨테이너를 한 6개 정도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싣고 움직이다가 가까이 가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이 특수 목적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 영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 컨셉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 자동차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먼저 플랫폼을 잘 만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모듈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정말 테슬라 다음으로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외로 안 보였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의외로 안 보였던 것들이 바로 AI입니다. AI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AI 그 자체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AI는 그냥 기본이다. AI는 그냥 여기저기 다 스며들어 있고 다 녹아들어 있고 그냥 그 제품 자체가 다 AI고 AI가 서비스이고 AI가 공기고 AI가 전기다라고 하는 상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AI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자비스가 나오잖아요. 자비스를 보면서 AI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비스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AI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이번 행사에서 VR, XR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쓰고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보였습니다. 물론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곧 출시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돼, 아직 적금을 마무리 못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살려면 한 450만 원,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적금 안 들고 지르고 싶네요. 근데 그 소식 빼고는 다른 것들은 그냥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VR, XR 이런 부분은 애플이 나와야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모든 제품과 모든 서비스에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다시 말해서 정말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LG전자 홈페이지에 가면 아예 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탭이 따로 있고요. 작년에 애플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탄소 제로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탄소 제로는 애플 워치를 만들어내는데 탄소 제로가 아니라 애플 워치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력까지 다 합쳐도 우린 탄소 제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강조할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이제는 욕먹을 거지 이게 되는 건 당연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나 그다음에 또 재활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친환경적인 에너지, 알리백 이런 것들은 네, 트렌드이기 이전에 이제는 생존의 필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도 안 보였어요. 네, 테슬라도 안 보였는데 이 테슬라 자체가 안 보였다기보다는 네, 다른 이슈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지금 대기 물량만큼 찍어내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자잘한 생산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때문에 못 나왔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네,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사이버 트럭이 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SDV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소프트웨어 디파인 바이처라고 해서 자동차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되는 거죠. 테슬라에서는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테슬라에서는 자동차 주요 부품들이 보면 네, 컨트롤러들이 있죠.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들은 원래 그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공급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 소프트웨어까지 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동차 전체를 다 세팅을 다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리콜할 때 그냥 네, 업데이트를 치면 컨트롤러가 다 세팅이 바뀌면서 리콜이 적용되죠. 요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다 되고요. 해외 자동차들도 조금씩 다 됩니다. 네,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되는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는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좋은 본보기로 보여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도 별로 안 보이고 있었어요. 또 하나 현상 중에 하나는 MZ 세대를 위한 무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특정 세대를 이렇게 포커스하거나 네, 아니면 뭐 여성들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였어요. 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누구냐,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20, 30대 포커스라기보다는 약간 40, 50대 돈 많은 분들을 위한 네, 그런 포커스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MG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 승자는 누구냐? 진짜 승자는 누구냐? 네,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아요. 네, 모든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나 다 빨대를 꽂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멘스뿐만 아니라 로레알은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빨대를 꽂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월마트, 인텔, 퀄컴, 삼성, 소니, 그다음에 엔비디아까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빨대를 꽂았고요. 그리고 또 발표회장에 또 사티아가 직접 네, 몸을 들여내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항상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잖아요. 그걸 뒤집었어요. 이번에 CES 기간 동안 뒤집어서 MS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네, 애플을 이겼다. 네, 2년 만에 다시 이겼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요거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캡처한 건데 389달러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샀던 게 네, 240달러 정도에 샀거든요. 네. 근데 벌써 389달러예요. 그래서 벌써 수익률이 6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 네, 오픈 AI하고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구나. 그리고 오피스라든지 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390달러 살짝 넘었다가 다시 빠지긴 했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네, 직접 부수를 만들거나 등장하지는 않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강자의 모습입니다. 네, 비슷하게 예전에 뭐 CES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등장하지 않았던 아마존이 많이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아마존에 알렉사하고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은 올해는 잘 안 보였어요. 자, 요 회사가 뭐냐면 핀비즈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네, 이 S&P 500, 네, 미국의 시가총액대로 사이즈대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보면 네, 여기 보면 애플, 네,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보이는데 엔비디아 보세요. 여기 보면 세미컨덕터라고 되어 있는 이 반도체 에어리어에서 AMD,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다 합쳐도 엔비디아 하나만큼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동탁하고 여포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막 잡아먹고 그럴 때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또 옆에 원수라고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연합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때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구글을 위협할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네, 짬짬이 시간 내는 대로 네, 영욱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